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에는 복잡한 뉴스 속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법 왜곡죄와 재판소 혼재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매일 한 건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에 국민의힘은 7박 8일간의 전면 필리버스터와 함께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잠시 후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셨죠? 강전의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이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이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입니다.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개의에 대한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대한 원식 의장의 입장을 전하는 것으로 본회의가 시작됐지만 필리버스터 전국에 돌입을 했습니다. 먼저 네 분 지금의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명호 교수님부터요. 네. 9개 법안이 쟁점 법안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업 지배나 자본시장 구조와 관련된 3차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이제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사법권 구조와 관련된 법안들이 아마 가장 네. 대표적인 쟁점 사안들이고 현실적으로는 뭐 날수가 좀 지연된다고 할까요? 여권의 입장에서는 지금 3월 3일까지 하루 한 건씩 처리하게 되면 어차피 3월 3일 전엔 다 처리된다라는 거고 순차 처리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상관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 근데 반대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입법 독주와 사법 파괴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게 상당히 그 오랜 논의와 어떻게 보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 없이 일단 여야가 맞부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우리 잠시 후에 말씀 나누시겠지만 사법개혁 3법 중에 법 왜곡죄 같은 경우도 당 정간에도 사실 이견이 좀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뭐 불가피하다. 이 고강도 갈등형 법안의 처리 과정이고 뭐 이미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봐왔던 모습이 이제 반복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상법, 사법 또 더 많은 법안들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필리버스터 하고 이제 하루 지나면 이제 5분의 3으로 종료시키는 그리고 이제 통과시키는 이 이제 하나의 패턴이 완전히 공식처럼 정착이 됐어요. 이제 하나의 공식이 됐습니다. 의뢰 그냥 법안 뭐 상정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 하고 하루 지나고 또 하고 해서 이 7박 8일 걸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야 이제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이라도 좀 뭐 어차피 뭐 지금 상법도 그렇고 사법개혁 3법도 그렇고 생각이 다른 건 다 이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좀 대화를 나눠보고 이럴 마음이 여야 아예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국회가 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최악의 상황을 또 7박 8일 동안 연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장현미 대변인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로 하는 상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이죠. 맞습니다. 네, 통과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계는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우려는 바로 경영권 위축입니다. 자사주를 더 사든 자사주를 소각하든 건 기업이 결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인데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자사주를 이 해당 주식 회사가 본인들의 자금으로 매수하게 되면 원래는 그 수익이 배분되거나 배당되거나 주주들에게 아니면 신규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쓰거나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주주 이익에는 도모하는 방향과는 반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상법 개정안일 때도 주식시장 참여자들과 기업의 입장이 상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입장이 갈리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서 이게 주식시장 참여자나 기업이나 본인들한테 다 도움이 된다라는 그 부분에선 의견이 일치하게 되는데 그만큼 왜곡돼 있다라는 전문가들 진단도 들었는데 네. 이를테면 상법 개정안 처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1차, 2차 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의 주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뭐 민주노총에 뭐 휩싸인다. 우리나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려는 거냐. 거의 어떻게 보면 그냥 마타도에 가까운 비판이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면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이어질 겁니다. 박미 교수님한테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 물론 이제 뭐 경제 전문가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 관련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래도 기업의 우려가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텐데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인데 처음에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제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게 1차 상법 개정이고 2차 상법 개정이 이제 그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 집중 투표제라든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이제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이고 이번에가 이제 세 번째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액 주주와 주주들의 그 권한과 그 재량의 범위를 넓히는 거고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코스피 주도 성장이라고 불릴 만큼의 이 코스피 지수 상승과 연계돼 가지고 네. 1, 2차의 상법 개정이 코스피의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의 머니 무브 그러니까 부동산 자금이 이제 자본시장으로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럴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기업 지배 구조나 시장 구조에서 상당히 반대편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상법 개정안만 있는 게 아니라 52시간 관련한 거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다든가 노란봉투법 관련한 이게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보완적으로 이제 이게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상론에 치우쳐서 한 번에 훅 가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제 여기 한국에서 더 이상 그 기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오히려 지금 해외로 나가야 될 상황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럴 필요에 대해서 오히려 이 기업들을 더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그 방향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이걸 얼마나 더 정교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 충격을 완화해 가면서 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연시키고 하루씩 늦어져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더 현실에 맞는 정교한 제도 설계를 할 거냐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충분히 합의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인데 이게 정치 과잉이 되다 보니까 전혀 의도하고는 달리 다른 데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상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도 이 배임죄 논란과 특히 연결돼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좀 이 국회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사주 소각 의무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는 여론도 있고요. 또 뭐 지적하는 여론도 있으니까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더 지금 대치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법 개혁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대치 국면입니다.
민주당은 법외국제, 재판소원제, 대법관 정원법들의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법외국제는 통과됐죠. 장미대. 네, 필리버스터는 예 통과됐을 네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법부까지도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긴급 대책을 논의했는데 관련된 속보 내용을 보면 법원장 회의에서는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중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법관 정원에 대해서도 법원장 회의에서는 4명 정원을 추진하고 추가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혀 있는 상태인데 법외국제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상정돼 있는 상태인데 강전희 대변인이 먼저 이 3법입니다. 재판소원, 네. 그다음에 대법관 정원, 법외국제가 어떤 측면에서 지금 맞서고 있는지를 이게 대치되고 있는 주요 지점이 뭔지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은 저는 지금 이번 임시국회 과정에서도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지는 것은 지금 거대 여당이 야당과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의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아까 뭐 이미 통과가 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경영기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오늘 법 왜곡죄가 상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대법관 증언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심제라고 하는 재판소원법 이런 것들도 뭐 결국 일방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그 대법원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의견서 같은 것도 수차례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재미있는 것은요. 민주당 법사위 내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밀어붙였던 법안을 지금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본회의 상정 직전에 수정을 해서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서는 또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외국제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형사 처벌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판사 검사 중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러한 논란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심제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요.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야기들을 민주당에서도 하는데 독일은 최고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고 인정이 되어 있어요. 명문으로.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것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될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법관을 증언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결국 26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안에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보수정당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논란의 지점들이 있는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금 더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전희 전 대변인 잘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기본권이 더 보장된다라는 찬성 여론 또 사실상 사심이라는 반대 여론이 있고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상고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찬성 여론 또 하급심이 도리어 약화된다라는 우려의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법외국제는 오심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찬성 여론도 있는 반면에 주관적일 것이다. 또 객관성이 결여될 것이라고 하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자, 내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법원장회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우려를 사법 독립소로 보시는지 아니면 기득권 지키기로 보시는지 이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 박명희 교수님. 네, 이게 이제 그 정치학계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관련해 갖고 헝가리나 이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사법부와 언론을 정권이 장악해가는 과정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핵심은 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버전으로는 아마 행정부 결정의 일부에 대해서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나 봐요. 이거를
법으로 못하게 다시 그 권한을 빼앗는 정지시키는 법안을 네타냐후 정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 말로는 사법선정위원회라고 하는데 아마 사법부의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통제권을 의회가 갖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 이스라엘이나 폴란드나 또는 그 헝가리와 같은 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 사법개혁 이른바 3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뭘 위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을 보호하는 것이냐 정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냐 말로는 이게 국민기본권 관련된 사안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제도가 되지 않아가고 이 사법 3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지금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들의 싸움은 누가 최고 법원이냐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4심이 아니라 5심 가면 되죠. 2대2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홀수로 해가지고 5심제 가야 된다는 논리가 안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절차상으로도 정당성과 포괄성이 좀 약화돼 있다는 거. 특히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라고 하는 데서조차도 이거 너무 성급하고 내용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사법 개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사법 개혁을 하되 좀 더 광범한 그 공감대나 합의를 전제로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않겠느냐라는 거고 지금 이미 여권 내에서조차도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 왜곡죄가 형사상의 건으로만 좁혀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형사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을 법 왜곡죄로 다 같이 물어야 되는데 약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약화됐다고 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주 한쪽 끝에는. 근데 반대쪽에는 그럼 이거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민주당의 국회에 많은 거야. 근데 그럼 대다수 사람들이 이걸 공감하는 이걸 국민 여론으로 다수결을 정할 사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삼권 분립의 경우에 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저도 이거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까 앵커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찬반이 극명히 갈려요. 어떤 법 모든 법 다 지금 새 재판소원도 그렇고 대법관 직원도 그렇고 법외국제도 그렇고 워낙 이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대법관 직원은 원래 얘기가 나왔던 건데 특히 이제 법외국제 문제 형법 개정안이고 재판소원법은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문제. 헌법재판소법은 분명히 이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헌법에 의한 111조에 의하면 헌재 기능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사항 이게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필요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재판소원 법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워낙 찬반이 강하고 특히 법원이 반대가 심합니다. 대법원하고 헌재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법안들을 글쎄요 이걸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2월 말까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최근에 이제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거 그것과 그게 이제 뭐 민주당의 당 기부로 통합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흡수했다는 네.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대통령의 재판을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 뭐 그게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찬반 논란이 분분한 것이고 대단히 논쟁적이고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뭐 여야가 갈리는 건 당연한 건데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조금 더 절차적인 시비가 나오지 않게 이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통과되겠죠. 통과되면 나중에 또 여전히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 뭐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문제가 이 부분을 다시 되돌린다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의미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이런 중요한 법안들을 빠른 속도로 하느냐. 저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법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속도를 가지고 하지 말고 보다 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간을 갖고 하는 게 그게 전 정권에도 도움이 되고 이거 정권하고 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입법부와 사법부의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과연 정치적으로 볼 때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네. 중도층이 어떻게 의식할지 그것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인이시기도 한데 최 교수님도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시는데 7박 8일 동안에 통과를 시켰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완고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수기 과정 또 속도 조절로는 가능할까요? 제가 조금 아까 이 3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결국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대화와 토론을 하지 않는 지금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법원장 회의가 왜 열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입법부에서 법안을 통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가. 사법부는 본인들이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토론이라든지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었던 그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심제라든지 법 왜곡죄 그리고 법관 증언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왔었던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러한 법안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왜 예전부터 진행하지 않고 마침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온 다음부터 했는지 그 부분도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모로 지금 법외국제는 조금 아까도 결국에는 본회의 상정 직전에 민주당 내부적으로 다시 수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스스로도 허점이 있는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야당과의 그 대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뭐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와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요. 오늘 이제 법외국제를 수정해서 위헌 소지를 줄였다고 하는데 장미 대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법 왜곡죄는 기본적으로 일단 법률을 왜곡한 경우 그러니까 증거의 위변조로까지 나아가서 일부러 고의성을 띠고 일방하게 유리하게 내지는 불리하게 검찰이나 판사 그리고 수사기관이 그런 행위를 할 때 규율하는 법인데요. 네. 일단 이 큰 틀거리에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이제 이론의 여지는 없고 이 정도 이르는 고의성을 갖고 증거를 막 위조하고 일부러 왜곡된 증거를 판단의 근거로 쓰고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 법 규정을 보면 이런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이제 규율한다고 하면서 이 각호의 행위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네. 적용하거나 당사자에게 유리 불리하게 이 증거를 만드는 경우 근데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다? 대단히 명확성의 원칙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헌재에 갔을 때 이 법령이 유효한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나중에 위헌 소지를 계속 갖고 이 법률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그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된 거고 또 하나는 이 논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모호합니다. 그리고 되게 가벌성이 넓어져요. 네. 이 사실 인정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형사 처벌까지 감내하는 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이제 민주당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덜어내고 정말 이 위변조에 초점을 맞춰서 법이 손질됐습니다. 장 대변인께 요거는 하나 제가 하나 다시 잠깐만요. 장 대변인께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강전에 전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판사 검사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궁금한 게 방금 전에 이제 모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네.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네. 이 유오성 씨, 유오성 씨, 그 서울 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유우성요. 유우성 씨.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완전 날조된 증거를 냈었어요. 그때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정원이 관여했었는데 국정원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나 뭐 관련한 수사가 거기서 딱 멈췄습니다. 유의미한 이 수사나 또 처벌 또한 검사들은 받지 않았거든요. 물론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의 여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문제가 됐을 때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은 있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장윤미 대변인 설명은 판사 검사가 잘못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을 할 그렇습니다. 것이다. 강신희 대변인. 이게 지금 조금 아까 본회의 상정 전에 수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수정된 문구도 역시 모호합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사건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형사사건으로 줄인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좀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중에서 1항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붙인 내용이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이 부분도 역시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 합리성을 누가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고 뭐 기소가 된다면 다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모호한 형사처벌 규정을 가지고 법원에 갔을 때는 명확성의 원칙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처벌 자체가 안 될 가능성. 지금 그것 때문에 민주당도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수정 자체도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지금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를 자꾸 받는 건데 최재형 전 의원 지금 국민의힘 그 종로 당협위원장 표현을 빌리면 법 왜곡죄로 검사와 판사들을 일단 압박을 가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그걸 그 선이 무너지면 대법관 증원 통해서 대법원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거고 그것조차도 안 되면 공소취소 모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중 보호막이라는 거죠. 그럼 사중 보호막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스스로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거 중지시키거나 조금 논의를 좀 더 해보자라고 아마 말씀하시면 네. 지지율 70% 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치적 판단하시는 부분은 또 판단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장유민 대변인께 네. 이 법 왜곡죄에서 판사 검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지 여부는 1심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2심과 3심 대법원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법관이나 검사나 수사직무 수행자가 재판이나 수사 중 사건의 각호의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는 거여가지고요. 네. 일단 판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 왜곡 행위를 재판 중에 했을 때 수사기관 경찰이나 뭐 공수처나 검찰은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왜곡 행위가 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그렇다면 사후에 수사하는 건 현재 수사기관 그리고 판단하는 건 지금의 법원이 되는 그 구조에는 흔들림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1심, 2심, 3심 상관없이 어디든. 만약 맞습니다. 재판 소원의 경우에는 재판 소원까지 포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재판 소원에서 또 이런 행위가 있으면 네. 규율 대상이 되느냐?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또 하나 이 민감한 사안은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3월 초로 예정돼 있는 게 9일로 날짜가 잠정 예정돼 있는 게 대미투자특별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대치되면서 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교수님? 대미투자특별법과 지금 이제 논쟁적인 이 법안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연계가 돼 있으니까. 연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원래 정치라는 게 전혀 사안이 다른 것도 연결해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건 알겠는데 또 뭐 예산과 연계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쟁점법원과 예산과 연계하고 뭐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또 정치의 하나의 뭐 동화이기도 하고 자 좋습니다만 지금 이 다른 것도 달라서 대미관세라는 거 이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대미투자특별법 문제는 불과 2, 3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협조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지금 3법, 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다른 것과 달라서 이건 정말로 국익과 너무나 민첩한 것인데 대미투자특별법 이 네. 문제를 지난번에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비를 걸 때 뭘로 시비를 걸었나요? 왜 입법 왜 안 하냐 이거였잖아요. 요지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겠다고 얘기했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연방법원에서. 근데 이걸 지금 여러 법안에 대해서 무력하니까 야당이 수가 없으니까 필리버스터 해봐야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시간 며칠 늦추는 거 이외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아주 민감한 여권 집권 세력으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이 대미투자특별법에 연계시키려 하는 듯한 모양은 전혀 이건 맞지 않는다.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명 교수님 어떻게 보시죠? 그래도 여론을 의식할 때는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금의 대치 국면과 연계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 가질까 싶어요. 특히 이제 오늘 아침 우리 시간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그 국정연설을 했는데 예. 민주당 의석을 향해서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걸 중지시키고 우리가 나라를 구하고 있다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은 한 사람은 피켓 시위하다가 그 강제 퇴장 조치를 당하기도 했고 근데 그
대부분의 트럼프 연설에 거의 수시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던 공화당 의원들의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그 움직이지 않았는데 딱 한 번 모두가 다 일어났던 게 있어요. 그게 그 하키 팀이 남자 하키가 46년 만에 네, 그 캐나다를 캐나다를 이겼습니다. 꺾고 네. 우승했던 그 팀이 이제 들어오는 장면에서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그 기억에 지금 해당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정치의 이 수준이나 거버넌스의 단계가 그 정도가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도의 어떻게 보면 이 선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게 국익도 또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여야 모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 중요한 법안입니다. 행정통합법으로 넘어갑니다. 장혜미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대체로 예상은 강주 전남 행정통합법안 통과,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안 통과, 대전 충남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예상했는데 하나만 통과되고 대구 경북 대전 충남은 통과 안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갑론을 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또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또 지역에서의 반대 여론이 대구 경북 감지됐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구시 의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예. 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도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두고 내홍에 휩싸이는데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누가 대관절 당내에서 반대한 거냐고 사실상 원내 지도부를 직격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질서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시, 왜냐면 이제 법사위에서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니까 지금 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다시금 법사위에 올려달라라고 이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 뭐 진단이 나옵니다만 대구시 의회에서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의견이 못 모아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더 좀 의아한 거는 대전 충남은 대전 지금 지자체장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충남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이슈를 던진 거는 국민의힘이었고요. 심지어 국회 관련 이 특별법 대표 발의를 한 분도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신데 이거를 지금 와서 선거 앞두고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는 건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법안에 대한 문제를 일단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일단은 대구 경북이랑 충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임의조항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광주 전남과는 이게 다르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통합, 지역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게 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김태훈 충남지사, 저희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했던 건 맞는데, 대전 지역에서의 타운홀 미팅에 작년 10월경이었나요? 대통령께서 그때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갑작스럽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민주당이 그전에 국민의힘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을 계속 반대를 하다가 본물 터지듯이 이게 진행이 되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요,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았을 때 충남 대전도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좋은 편이었어요.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남 대전을 지금 당장 통과시키기에는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분명히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저도 어느 정도 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 지역에 대한 통합 문제도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기 전에 지역민들의 민심을 조금 더 살폈어야 됐는데 예. 결국 시의회, 도의회 여기에서 좀 들고 일어난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어떤 당론적인 상황으로 이걸 진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만 결국에는 법안의 그 문구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충남 대전에서도 민주당 측에서 너무 가파르게 진행됐었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좀 논의를 좁혀보겠습니다. 자, 광주 전남은 통과됐으니까요. 자, 대전 충남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주목하는 것은 대구 경북입니다.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 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TK 행정통합 안 되면 탈당 혹은 의원직 사퇴하겠다.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송원석
이 경북이 지역구입니다. 원내대표는 국민의 원내대표는 책임을 묻겠다. 누구한테 묻겠다는 것이냐. 나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면서 원내대표 사의 표명까지 했습니다. 국힘의 원내 지도부에서는 26일 TK 의원들을 만나서 찬반 투표를 진행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한다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앞서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자중질환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미처 여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전에 이 법안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대단히 급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게 아닌가. 특히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뭐 도의회나 시의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만약에 대구 경북 통합이 안 되면 당연히 대구 경북 통합을 많이 바랄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그 대구 경북 시민들이.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바라지 않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선거 앞두고 만약에 대구 경북이 지금 이 보수의 그 가장 근거인데 지역적인 근거인데 통합이 안 돼 보세요. 대구 경북에서 뭐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그거 엄청 비판 여론이 쏟아질 거예요 아마. 지금 거기에 지금 직면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과 이제 그 송원석 원내대표 의원이 갈리면서 그런 이제 해프닝까지 나타났던 건데 이건 빨리 국민의힘이 정리를 해야 돼요. 아마 통합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다 통합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물론 특례 규제 조항 이런 걸로서 약간의 차이든 점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볼 때 통합이 큰 대세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급히 서두른다고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요 지금. 충남 대전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이 큰 실수한 것 같아요. 큰 실수다. 박명희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고 사실상 이 보수 정당의 이 심장 보루라고 하는 것이 대구 경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좀 엇갈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전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섣부르지만 결과적으로 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제주특별자치도나 강원특별자치도도 내부적으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자치가 시혜의 성격을 갖게 됐어요. 원래 자치는 쟁취하는 건데 시혜의 성격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광주 전남 특별법하고 다른 데 특별법의 내용이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건 이제 때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 없는 지방 자치하고 지방 정치를 해왔던 거예요. 모두 중앙에서 정해진 기준이나 그 어떤 그 제도 안에서 하게끔 되어 있었던 거죠. 네. 따라서 광주 전남은 거기서 스스로의 택함으로 통합하는 게 맞는다면 그렇게 가는 거고 대구 경북은 아니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니까. 꼭 모두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따라서 공론화나 공감대의 이 형성 과정이 시간이 상당히 짧았던 일 아닌가요, 이거? 그 선거 불과 얼마 안 앞두고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고. 예. 이 기초의원, 지방의원 이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넓은 지역을 더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짧은 시간 앞두고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한들 그게 정말 원래의 그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당장 통합을 그 원칙으로 하더라도 좀 단계별로 조건부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진행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합의를 좀 더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추가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 전남은 일단 이 통과가 됐고 대구 경북도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또 이철우 경북지사 시절부터 대전 충남도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또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 제일 궁금한 건 광주 전남 그리고 나머지 두 지역의 통합 예정하는 두 지역의 법안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글쎄요. 저도 뭐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의 반발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아까 우리 강 변호사 얘기한 대로 그 재량이냐 이게 임의로 하느냐의 부분은 강제냐 아니냐는 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권한을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제력이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한다면 명목만 자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예. 거죠. 대구 경북은 그렇지만 또 상당히 또 긴밀하게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6일 날
찬반 의견까지 묻겠다고 하니까 장현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전 충남도 통합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입장인지요? 이게 사실 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운을 떼우셨는데 반대하는 논리를 보면 저는 별로 설득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것을 그러니까 공직자 사퇴 시한과 관련해서 왜 이 뭐 열흘 전으로 하냐, 강훈식 비서실장 염두에 둔 거냐, 이런 건 진짜 마이너한 거예요. 이 논의 되게 오래됐습니다. 메가시티라고 해서 이게 정파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어떤 숙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에 너무 집중된 게 많은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집값은 아주 폭등하지. 그러면 청년들이 서울에 자리 잡기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출생률이 대단히 저감이 되고 있고, 지방에 갔을 땐 일자리도 부족하니까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계속 악순환이 되고, 그러니까 지방에 5국 3특이라고 해서 거점을 둬가지고 국가에서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되던 이런 예산 편성도 분산을 해서 더 지방을 키우도록 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지방선거 지나서 광주 호남은 됐는데 대구 경북이 안 된 그 책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책임질 거냐, 지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국적으로 대승적으로 봐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대전 충남 여쭤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대전 충남 관련해서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건 지방 선거와 관련시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장우 시장과 이제 김태흠 지사가 충남 대전이 통합이 되면은 거기 만약에 자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자리가 됩니다. 한 자리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장이 누가 올 거냐. 지금 뭐죠, 강훈식 실장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박수현 의원 얘기도 있고 여러 이제 인물이 거론이 되는데 아마 그런 걸 강력히 의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충남 대전이라고 뭐 거기도 뭐 찬반이 있죠. 찬반이 있는데 물론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시의회나 도의회가 좀 부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그 지역에. 근데 어쨌든 그 지방의회라든지 거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죠. 절대로 이 통합의 문제라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장우 지사나 이제 김태흠 지사가 반대하고 나온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선거공학적인 게 더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법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의 차이일 겁니다 아마. 특히 대구 경북에서 지금 노동 규제 완화 같은 그런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 노동계하고 상당히 대립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전북이라든지 제주 이런 이제 그 특별자치도 이런 데는 또 전혀 다른 걸로 어떤 그 특혜가 있는 거고 특례가 있는 건데 그런 차이보다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차이인 것 같아요. 특히 충남 대전이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일단 강전의 전 대변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결국 송원석 원내대표가 반대를 한 것은 아니고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안 처리를 안 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주호영 의원이 지도부에서 누가 뭐 반대한 거냐 이렇게까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법안을 처리했던 방식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처리하겠다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분명히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의 여론들을 수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스톱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탓을 할 곳이 필요하고 그것을 국민의힘에게 넘긴 것이 아닌가.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단단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도 지역 통합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시간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또 부동산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이 이른바 폭풍 SNS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이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이른바 헌법에 나오는 경자유전을 또 인용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유전,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강제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까지 전달을 했는데 박명호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이제 앞서 우리 얘기했던 그 상법 개정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그 머니무브와 관련해서 자본시장 쪽은 상당히 시장 지향적으로 지금 가는 셈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 이제 반대로 상당히 개입 규제주의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가면 이제 인간 욕망의 도전이야. 사람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마귀고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계속 그 언급을 이어오고 있는 셈인데 이게 이제 같은 문제인데 다른 접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앞서 이 자본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보면 반대 시장 개입적이고 좀 규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앞서 두 정권에서 다 실패했던 사례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소기의 성과를 아마 기대 이상으로 예상보다 더 그 갖추고 있는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최근 보도들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매물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또 가격이 좀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한국적인 상황을 이게 그 응축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신지요? 똑같은 걸 무한정 재생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강남이 문제인 건데 강남을 여러 개 만들 수 없다라는 데 한계가 있는 거고 강남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계속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출발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유사한 강남을 더 만들어내는 쪽으로 이제 그 정책들을 제시하게 되고 자꾸 이걸 분산시키게 되고 또 규제하게 되고 억제하려는 정책을 해온 건데 단기적으로는 전 성공할 거라고 봐요.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과연 이 부동산 관련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직은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자본시장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그 부동산의 이 자산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것에서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그리 가고 싶었는데 안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여태까지가.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데 과연 어디까지 정부가 권력이 이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고 개입해서 규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앞서의 그 자본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반대의 접근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끝까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의문입니다. 박 교수님 말씀에 귀에 이 꽂히는 표현은 바로 끝까지 갈 거냐. 네. 어떻게 보시죠? 지금으로 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임기 동안은 끝까지 갈 겁니다 아마. 아까 폭풍 SNS라는 이제 단어 쓰셨는데 이 한두 번 해서 말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뭐 중도층 또는 진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려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의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이거 보세요 지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이건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말이거든요. 예. 정부에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게 정부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도 불구하고 이런 말 하는 거는 강력한 대통령 권력의 의지의 표시예요. 특히 농지 문제인데 이건 전 100% 찬성입니다. 지금. 이 경자유전 전혀 사무화돼 있어요 지금.
이 농지라는 게 그야말로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농사 지을 자만 논밭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까 경자유전입니다. 예, 경자유전이에요. 밭갈 경자인데 지금 농지라는 게 얼마나 그 편법이 많아요.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 머리가 나빠서 알기도 어려워요. 워낙 복잡한데 잘들도 해요. 이거 분명히 이 타격을 가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라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게 법인데 공동체를 잘 살게 하는 게 법이에요. 그게 법치입니다. 공화국이고 공화주의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욕망이라 말씀하셨는데 욕망이 너무 잘못됐거나 불이할 때 국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제도인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전 농지 문제 이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 아마 농지가 더 투기가 많았을 거예요. 이 부동산 1가구 1주택 아파트보다. 강남의 아파트 물론 격차가 크다고 저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농지를 둘러싼 투기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거 토지 관련된 거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토지라는 그 옛날에 소설이 있었잖아요. 다 토지에서 발생해 모든 문제가. 왜 토지는 유한하니까. 인간 욕망은 무한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거 당연하다. 저는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농지 문제도 손볼 때가 됐어요. 너무나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부를 많이 늘려왔다. 그 철퇴를 가해야죠. 네. 그런데 대통령의 이 헌법 경자 유전 농사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된다는 것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에게 불똥이 튀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네.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1호 대상으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토지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정원호 구청장이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정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이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뭐 정구청장은 이에 대해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전의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정구청장이 말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 규정은 96년부터 강제 조항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정원호 구청장은 68년생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68년도 그리고 70년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징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96년 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있는 규정이 아니어서 본인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서울시장 아마 출마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정무적인 답변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본인의 상황이 김재섭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국민들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처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상은 저는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요. 몇 년도부터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그렇다면은 정원호 구청장처럼 뭐 아주 어릴 때 징여를 받았다라든지 그리고 상속을 받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나중에 법안을 통해서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지방선거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주택자를 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부동산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큰 틀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디테일은 결국에는 선거용으로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지금 정부의 고위직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현민 대변인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또 이슈가 불거졌는데 정원호 성동구청장 쪽에서는 당시에 이 문중의 이 장손에게 이 관련 이런 토지들을 등록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데 장현민 대변인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대로 이 부분 김재섭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 아마 져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 강전혜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법령에 맞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68년생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손자를 위해서 땅을 좀 사두셨고 이 등기 관리가 안 되다가 이 사후에 관리가 되면서 좀 관행적으로 이제
매매에 의한 이 소유권 이전으로 이 부분이 등기 정리가 된 것이고, 그리고 농지법 이 작용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은 처음에 농지법이 생긴 부분이 94년도인가 그렇고 그래서 유예기간으로 96년도까지 취득했던 사람들은 그 의무에서 면제가 돼 있고, 그거는 지금 농지법을 찾아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뭐그 정원호 구청장 본인이 의식이 없다기보다는 전혀 알 수 없는 나이 때 아닌가요? 뭐 2달 뭐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예. 뭐 아마 집안 관련해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사안은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거의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검증이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특히 이분이 아마 임종석 의원 보좌관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구청장이 되는 그 과정이라든가 그 이후 등에 대한 지금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이랄까 뭐 이런 게 이제 크게 부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정식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검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10초만 말씀드릴게요. 10초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특정 개인에 대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법적 문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농지를 통해서 투기한 자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국가가 개입해서 법을 더 정확히 적용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특정 인이 파냐 못 파냐 이거 가지고 하면 이 취지가 완전히 어긋난다. 이 말씀 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대안과 미래 국민의힘의 의원 모임이죠. 의원총회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내일 장동혁 대표가 또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이번 선거의 노선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건 윤 어게인이냐 아니냐. 장동혁 대표,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륜 관련 이야기 나올까요? 저륜 전련 이거 이제 의미도 없어요. 2월 19일 지났잖아요. 2월 19일을 기대하자라고 보수 쪽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왔던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이 국민의힘의 이 장동혁 대표 이 지도부는, 장 대표 지도부는 분명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자. 지방선거 승리 패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윤호개인으로 가서 설령 지더라도 말이죠. 지더라도 당권 가지고 가자. 게다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거의 60% 이상이 경북 대구지역 아닙니까? TK 지역이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총에서 엊그제 의총 다 맥빠진 의총이었잖아요. 23일 의총이 며칠 전 얘기입니다. 뭐 사흘 전 얘기였는데, 의총에서 뭘 비밀 투표에서 뭘 합니까? 그럼 비밀 투표해가지고 결정되면 거기다 따르나요? 인간의 의지가 그런가요? 법률을 표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제 국민의힘은 그냥 거의 그야말로 해산해야 돼요. 해산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보수의 새살이 돋죠. 이건 보수의 모습이 아니니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몇몇 지도부가 말이죠. 네. 국민의힘의 많은 보수 성향의 정통파 보수 의원들을 희생양 삼고 있다. 좀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정당이. 예. 박명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중진들 모임 계속 또 장동혁 대표 이어가고 있습니다. 27일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 예정돼 있고요. 논란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는데, 내일이든 모레든 장동혁 대표 윤 어게인입니까? 윤 스톱입니까? 글쎄요. 뭐 의총에서 결정을 할지 또 그런 의총을 하게 될지 뭐 다 불투명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죠. 꽤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뭐 이대로 그냥 지방선거까지 가는 거 아닌가. 뭐 거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아무도 이야기는 안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이번 지방선거가 이미 이건 시장에서도 반영되는 사안이거든요. 민주당은 후보가 너무 많아서 지금 탈이고, 국민의힘 쪽은 후보가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번에는 지역으로 가봅니다. 인천 계양을입니다. 장유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 폭당도 요청하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라고 본인의 지역구였던 곳입니다.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김남준 전 대변인이 또 출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실제로 송영길 전 대표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 뭐 양보한다, 누가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장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교통정리 될까요? 아니면 경선으로 치달을까요? 이게 사실상 한 자리를 두고 두 이 정치인이 경쟁을 한다면 대단히 어려울 텐데요. 저희가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이 재보궐 대상이 된 거고 또 지금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현역 의원님들 중에 인천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 김기용 의원 등등이 계시는데 그러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현역 의원이 그 자리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두 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럼 두 주자가 교통정리가 두 자리에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이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전선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교통정리 될까요? 아니면은 뭐 경선으로 그냥 결론이 날까요? 경선을 가면은 또 최근에 명청 갈등 합당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 예.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송영길 대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전략을 당 지도부에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민주당에서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죄를 넘어서 사실 지금 검찰에서 상고를 포기해갖고 이게 확정이 돼 버렸거든요. 네,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전부터 여의도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그 개항에서 워낙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를 할 수 없으면 배우자가 출마할 거다. 배우자가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송 대표가 구속이 되어 있는 동안에 민주당에서 본인에게 좀 서운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은 본인 지역구를 내놓으면서 대통령의 입지를 만들어줬고 뭐 본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서울시장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결국에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이렇게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온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조금 더 다독여준다면 송 전 대표 측에서 대승적인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보면은 8월 에이스 전당대회에서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런 쪽으로도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송 전 대표의 어떤 심기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겠다 예.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권력 관리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최측근인 김남준 전 대변인, 또 정치적 빚이 있는 송영길 전 대표. 교통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누굴 어디다 배치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막 출발점은 이 정치적 빚에서 출발을 할 텐데 네.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친명 좌장을 자임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입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권력 관리가 어떤 방식이냐라고 하는 거를 뭐 보여줄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최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는 남자는 누가 될까요? 송영길입니까? 김남준입니까? 그거 진짜 어렵죠. 어려운 것만 물어보죠. 제가 참 답변하기 곤란한데 손익일 전 대표가 지금 주민등록도 옮겼잖아요. 네. 글쎄요. 이거 어찌 50% 확률이긴 한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저는 송영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자신을 대통령을 만든 게 송영길이에요. 결국은. 그렇다면 측근도 물론 중요하고 측근 아직 젊잖아요. 젊고 다른 데도 뭐 많이 나올 테니까 저는 교통연을 하게 되는데 이건 경선은 안 할 거예요. 아마 교통연을 100%갈 거고 네. 경선은 안 할 텐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맞을지 틀릴지. 네. 최창렬 교수의 촉입니다. 어떻게 될지. 자, 또 한 사람 궁금해하는 게 오는 27일 대구 서문시장의 문을 두드릴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박명 교수님께 여쭤보고 또 나머지 분들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대목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조국 대표 두 사람이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조국, 한동훈, 박명 교수님. 글쎄요. 부산이냐, 대구냐, 또는 뭐 군산이냐, 또는 수도권이냐 어딜까요? 글쎄요. 그 뭐 알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 마음이 아니고서야.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 지금 이미 내려가서 지금 활동 중인 걸로 알려져 있던데. 대구 다음은 부산입니다. 네. 네. 그 이제 27일 아마까지 대구에 머물다 이제 부산으로 이동을 하는 모양인데 본인에게 좋은 선택일진 전 좀 의심스러워요. 지금 그 세과시가 세를 보여주는 게 지금 중요한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저러한 그 대구냐 부산이냐를 아마 보는 의견도 아마
의미도 이번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본인의 의지가 결국은 좀 더 이 출마 쪽에 가까이 가 있지 않느냐.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이제 아마 대구 부산 방문 후에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예. 되고 조국 대표는 지금 빨리 하루가 급하죠. 네. 어디든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과의 조율이 일단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야 일단 행선지를 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 근데 민주당은 지금 좀 뜨뜻미지근하고 조국 당만 이제 좀 몸이 달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보면 뭐 굳이 기준을 따진다면 가장 안전한 지역이고 민주당이 부담을 느낄 만한 지역. 즉 민주당의 후보를 내기가 좀 명분상 조금 부담되는 지역을 택할 가능성이 어디입니까?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죠. 군산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네. 그죠? 민주당의 잘못으로 어찌되었든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죠. 평택. 한 군데 더 있죠? 평택도 그런가요? 평택은 또 김용 전 부원장이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유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대표 어디일까요? 그냥 많은 언론이 전망하기로는 아마 본인이 고향이 뭐 부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또 부산 출마를 당해서 막 권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던 이런 그 이력이 있다 보니까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시장에 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민주당과의 교통 정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까 강전혜 전 대변인이 또 강선우 대변인이 이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네. 구속영장 여부 기각이 될까요? 인용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3일날 영장실질 심사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지금 강선우 의원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범죄의 중대성 자체가 현직 의원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아니 뭐 지금 목적에 대해서는 뭐 전세보증금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억 단위의 돈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 구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그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반환 조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돌려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술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또 드러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는 구속 가능성이 높고 강 의원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동의안 그 의결 이전에 친서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